안녕하세요. 사연에 빠지다의 DJ 민영입니다. 오늘도 첫 번째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요. 그럼 오늘의 사연 함께 시작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사연에 빠지다를 알게 된 지 얼마 안 된 30대 초반의 여성입니다. 눈비가 오는 겨울 한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은 감기 걸리지 않고 잘 지내고 계신가요? 저는 이맘때가 되면 생각나는 오픈 사건이 있는데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사연에 빠지다 채널에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우선 제 소개를 하자면 저는 30대 초반인 좀 이른 나이에 미용실에서 원장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자기 가게를 가진 것이 좀 빨랐죠. 제가 미용실 원장을 하고 있다고 하면 대부분의 중년 이상 손님들은 놀라곤 하시는데요. 원래 동네 미용실에서는 원장님이 연세가 지긋한 아주머니 또래들이거나 최소한 4, 50대는 되지 않냐고 저에게 물으시곤 합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머리만 잘하는 게 아니고 사업 수완도 좋다고 감탄하는 말씀들을 하시죠. 다행히 제가 운영하는 미용실이 잘 되어서 저는 같은 이름의 점포 프랜차이즈를 3개나 가지고 있어요. 처음에는 저도 경제적으로 어렵기도 했죠. 하지만 제가 욕심이 좀 많은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 미용실 하나를 잘 읽어놓고는 믿을 만한 점장에게 맡기고 다른 지점을 내고하는 등의 공격적인 마케팅 창업을 하는 편입니다. 물론 이렇게 여러 개의 점포를 제 소유로 가지기까지는 고생도 많이 했고 우여곡절도 많았습니다. 지금부터 천천히 저의 살아온 이야기들을 다 들려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구독자분들 제 사연을 끝까지 들어주시길 바랄게요. 저는 가족관계가 조금 특이해요. 딸이 좀 많은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저희 아버지 어머니는 첫째부터 넷째까지 딸만 낳으시고 마지막에 아들을 하나 낳으셨어요. 다시 말해 사남 1녀이죠. 저는 그 중에 셋째 딸입니다. 옛날에 그 최진사댁 셋째 딸이라는 노래가 있죠. 셋째 딸은 얼굴도 안 보고 데려간다는 말도 있지 않나요? 저는 자랑하는 건 아닙니다만 제 언니들보다 좀 이쁜 얼굴로 타고났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릴 때부터 치장하는 것에 아주 관심이 많았습니다. 언니, 이리 와봐. 우리 미용실 놀이 하자, 응? 내가 예쁘게 머리 따줄게. 응, 좋아. 나 네가 따은 머리하고 나가면 남자애들이 이쁘다고 말해준다? 그러니까 오늘도 두 갈래로 예쁘게 따아줘. 알았지? 언니, 나도 머리 따아줘. 나는 디스크 머리로 예쁘게 해줘. 그리고 반만 따아줘. 뒷머리는 느려뜨려주고. 알았지? 알겠어요, 손님들. 차례차례 예쁘게 머리 해드릴 테니까 기다리세요. 오렌지 주스 드릴까요, 손님? 저는 학창시절에 누군지 앉혀놓고 머리를 따주는 미용실 놀이를 즐겨 했는데요. 언니들, 동생들 뿐만이 아니라 학교 친구들까지도 제 손길을 안 거쳐간 아이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친구들의 머리도 만져주지만 저는 메이크업도 잘하는 편이었어요. 그래서 일찍 미용과 메이크업을 하겠다고 진로를 정했죠. 제 부모님도 아이들이 하도 많다 보니 저한테까지 진학이나 학교 생활을 신경 쓰고 하실 여유가 없었어요. 제 어머니는 무조건 맏딸과 막내 아들에게만 잘 되어라, 공부 열심히 해서 성공하라는 식으로 말씀하셨고, 둘째 언니랑 저, 그리고 제 바로 밑에 여동생은 집안에서도 천덕꾸러기가 따로 없었습니다. 우리 집안에서는 전부 다 대학 보낼 만큼 금전적인 여유가 없어. 그러니까 공부 열심히 한 사람만 대학 가. 큰언니는 공부도 곧잘하고 욕심도 있으니 이 엄마도 열심히 일해서 뒷바라지 할 수 있는데 나머지 애들은 대학 가고 싶으면 너희들이 돈 벌어서 가거라. 어차피 너희는 공부하기도 싫어하잖니. 둘째랑 셋째, 넷째는 고등학교만 나와. 그리고 각자 돈 벌어서 빨리 독립하도록 해. 엄마, 그런 말이 어딨어요. 다 같은 자식인데 대학 입시의 기회는 공평히 줘야지. 나 혼자 대학 가라고 하면 내가 불편해서 대학 가서 공부할 수 있겠어요? 내가 얼른 졸업해서 동생들 뒷바라지 해보도록 할게요. 아니야, 언니. 난 괜찮아. 난 어차피 대학 갈 생각도 안 했어. 나는 미용일 배워서 미용사 될 거니까 기술학교 가면 돼. 그러게. 그래도 셋째는 자기 주제를 알긴 했네. 잘 됐다. 네가 일찍 돈 벌어서 막내 동생 대학 등록금 좀 대라. 그렇다고 저희 부모님께서 아동학대를 한다거나 아파도 안 돌봐주시고 밥도 안 주는 그런 종류의 방임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둘째 언니나 저나 다른 형제들보다 공부를 잘하지 못했던 건 사실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아이러니한 사실은 말이죠. 우리 부모님 자식들 중에 제일 성공한 게 바로 천덕꾸러기였던 저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둘째 언니는 항공사 승무원이 되어서 멋있는 제복을 입고 세계를 비행기 타고 누비는 그런 직업을 가지게 되었죠. 그것도 충분히 번듯하다면 번듯할 수 있고요. 항공사 승무원이 워낙에 경쟁률이 높잖아요. 그런데 제 언니에게는 타고난 이쁜 얼굴과 날씬한 몸매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둘째 언니는 대한항공 승무원으로 근무하고 있어요. 지금까지도 잘 다니고 있죠. 그리고 기장님과 결혼해서 잘 살고 있습니다. 둘째 언니가 형부와 같은 비행기를 타는 날에는 둘이 도착지에 가서 데이트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으며 부러운 인고 커플이 따로 없답니다. 그 두 사람을 보면 저도 빨리 결혼하고 싶은 생각이 들 정도죠. 하지만 큰언니는 아직도 부모님 그늘에서 번듯한 자기 직업도 없이 어머니가 운영하시는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어요. 대학을 졸업한 후 여러 군데 취업 면접도 보고 공무원 시험에도 도전해봤지만 이상하게도 큰언니는 잘 풀리지를 못했습니다. 마흔이 다 되어가는 나이인데 큰언니는 결혼도 못하고 어머니 식당에서 알바만 하면서 정말 잉여인간으로 지내고 있어요. 그래서 어머니는 큰언니만 보면 대학 등록금 아깝다는 잔소리를 퍼부어대곤 하시죠. 큰언니는 그렇고 둘째 언니는 승무원, 저는 미용실 원장을 하고 있고 넷째 여동생은 파티셰를 하고 있어요. 그 애도 처음부터 부모님이 대학을 안 보낸다고 했는데요. 그 애는 욕심이 많아서 자기가 돈 벌어서 꼭 대학을 가고 말겠다고 아예 선언을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어릴 적부터 좋아하던 케이크와 과자 만드는 일을 배우기 위해 일본으로 유학까지 갔다 왔답니다. 그것도 자기가 열심히 알바하고 번 돈으로 말이죠. 그렇게 1년간 일본 도쿄 과자점에서 문화생 생활을 했거든요. 전문대도 자기 힘으로 졸업했고 유학도 자기 돈으로 갔다 왔으니 부모님도 그 애가 하고 싶다는 걸 말리지도 못했죠. 처음에는 어머니도 큰언니가 하고 있던 식당 아르바이트에 넷째 동생도 끼워 넣으려고 했는데요. 넷째는 단호하게 그건 절대 싫다고 하면서 자기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파티셰가 되겠다고 하더라고요. 넷째야, 언제까지 큰언니 식당 알바만 하게 할 순 없으니까 언니 공무원 시험 도전하게 네가 대신 식당에 나와서 일해라. 너 어차피 그 과자 만드는 일보다 오히려 엄마가 운영하는 식당 물려받으면 더 좋잖아. 안 그래? 엄마, 난 엄마 아빠가 도와주지 않아도 내 혼자 힘으로 언젠가 유명한 과자점을 낼 거야. 그러니까 나한테 엄마 식당 나가서 일이나 하라고 말하지 마세요. 알겠죠? 난 집안에서 도움받는 거 하나도 없으니까 내가 하고 싶은 일 할 거야. 아휴, 얘는 누구 닮아서 이렇게 고집이 센지. 그래, 알았다. 내가 다른 아르바이트 알아보마. 이렇게 제 넷째 동생 역시 자기 생각이 확고한 아이였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방임주의로 키우신 덕분이라고 한다면 어쩌면 그럴 수도 있겠네요. 지금 와서야 말이지만 그때는 저렇게 고등학교 나와서 돈 벌라고 말씀하신 어머니께 남몰래 서운한 마음도 있었는데요. 이제는 그 덕분에 우리 자매들이 다들 성공한 인생을 살고 있다고 자부할 수 있는 위치가 되었으니 오히려 감사를 해야겠네요. 지금은 넷째 동생은 서울의 유명 호텔 제과부에서 셰프로 일하고 있어요. 디저트 장인이라는 별명도 얻었고요. 29 나이에 어디서 디저트 장인이라는 칭호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넷째 동생의 대학 졸업한 친구들은 이제야 신입사원인 친구들도 많고 기껏 대기업 들어가봐야 사원이나 대리급 정도 되는데요. 동생은 그 애들보다 훨씬 돈도 잘 벌고 유명세도 얻었으니 인생에서 대학이 전부는 아닌 것이 맞는 듯합니다. 저 역시 미용실을 차려서 어느 정도 돈을 번 후 나중에 대학에 들어간 케이스인데요. 저는 미용학과 석사 과정까지 마치고 지금은 교수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전문대학교 뷰티학과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샵도 3군데나 운영하다 보니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저는 연애를 해도 그다지 길게 가지를 못하는 성격이었어요. 남자를 만나는 시간도 사실은 아까워서 말이에요. 제 머릿속에 남자보다는 어떻게 하면 샵을 크게 키울까, 재능 있는 인재를 데려와서 우리 미용실에 취직을 시킬까 그런 생각뿐이었거든요. 그렇게 제 쪽에서 다가오는 남자들을 퇴짜놓거나 연애를 한다 해도 한두 달 만나고 나면 그 사람의 어떤 면도 저에게 매력으로 다가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거의 솔로 생활을 길게 한 편입니다. 그런 저에게 친구들이나 미용실 선배들이 남자를 소개해주려고 난리들을 쳤었어요. 하지만 저는 이제 아예 철벽을 치는 게 낫겠다 생각하게 되었죠. 그만큼 연애란 제 인생에서 순위가 낮은 선택지였습니다.
남자를 만나는 시간도 아깝고 그 시간에 돈이나 벌고 싶은 마음밖에 없었으니까요. 손님들 머리 스타일 생각, 샵 운영에 관한 생각들로 머릿속이 꽉 차서 남자 생각할 겨를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 제가 좋다고 껄떡거리던 남자들은 자연스럽게 저한테 흥미를 잃고 떨어져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저는 더 잘됐지 하면서 자유로운 솔로 생활을 만끽하는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에게도 연애 감정이라는 것이 찾아오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제가 남자친구를 만나게 된 계기는 저희 미용실 단골 손님이시던 수더분한 아주머니 덕분이었는데요. 그분은 오실 때마다 저에게만 머리를 하겠다고 고집을 부리시는 분이었어요. 워낙 예전부터 다니던 단골 손님이어서 저는 바쁜 와중에도 그분 머리는 꼭 케어를 직접 해드렸죠. 그 아주머니는 매번 머리 스타일이 똑같게 해달라고 하시는 분이었는데요. 제가 여러 스타일 제안을 해드려도 듣지는 않으셨어요. 아, 미용씨, 오늘도 나왔어. 어머, 오셨어요? 오늘도 단발머리에 웨이브 파마시죠? 난 이게 제일 나갖고 편하더라고. 그런데 말이야, 미용씨는 샵을 3개나 운영하는 원장 같지가 않어. 어쩌면 그렇게 수수해? 내가 미용씨 같으면 차도 엄청 좋은 거 타고 남자들도 만나고 할 텐데. 결혼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 네, 전 결혼 안 해요. 앞으로 당분간은 남자친구도 사귈 생각 없고요. 저번에 하도 의존적인 남자를 만나는 바람에 시간이 너무 아까웠거든요. 그러지 말고 내 시댁 쪽에 아는 조카가 있는데 미영씨랑 나이도 딱 맞고 키도 훤칠하고 잘생겼어. 그러니까 내 시댁 조카 한번 만나보는 게 어때? 그 손님은 제가 여러 번 거절을 했는데도 끈질기게 한두 달에 한 번씩 제 샵에 방문할 때마다 그렇게 시댁 조카 이야기를 자랑처럼 늘어놓더라고요. 그 손님 말에 의하면 자기 시댁 조카는 공부 많이 한 박사다. 누구든지 이름만 대면 알 대기업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엘리트 중에 초엘리트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손님이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을 늘어놓자 저는 그 얼굴도 모르는 사람에게 흥미가 조금 생겼어요. 아휴, 손님이 그렇게 시댁 조카 이야기를 침이 마르게 하시니까 저도 좀 흥미가 생기기는 하네요. 그래? 그럼 우리 조카한테 지금 연락해 볼 테니까 만나볼래요? 쇳불도 당김에 빼랬다고. 이번 일요일 미용씨 가게 쉬는 날인데 어때? 아니, 그렇게까지는 안 하셔도 되는데. 저는 그냥 흥미가 조금 있다고 한 것이었는데 그 손님은 신이 나서 그 조카분에게 연락을 하고 일사천리로 만남을 약속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그 만남을 경험해 본 적이 없었던지라 갑자기 덜컥 부담이 되었습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조금만 더 생각해보면 그 단골 손님의 조카란 사람을 만나서 저에게 득이 될 것이 없었거든요. 만약에 손님의 소개로 만났는데 저나 그 사람 둘 다 서로 마음에 안 들면 저는 시간 낭비를 하는 셈이고 그 손님까지 떨어져 나갈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니 안 될 것 같아서 저는 약속까지는 됐다고 그 손님을 말렸지만 손님은 완전 막무가내였습니다. 그냥 만나보고 마음에 안 들면 뻥 차버려도 아무 상관없다고. 그래도 자기는 내 미용 솜씨가 마음에 드니 계속 단골을 하겠다는 말까지 하는 것이었어요. 저는 그러면 제가 손해될 건 없겠다 생각하고 가벼운 마음으로 소개팅이나 하자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남자와 저의 만남이 성사되었어요. 일요일이 되어서 그 남자를 막상 만나보니 어디서나 볼 법한 평범하고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박사까지 공부한 것도 성실해서였고 딱 연구원에 어울리는 그런 외모를 가지고 있었어요. 키도 크고 훈남이었지만 안경 쓴 범생이 이미지가 또 저한테는 매력으로 다가왔습니다. 제 외모만 보고 저를 판단하지도 않았고 제가 샵이 3개나 되는 미용실 원장이라는 단골 손님의 말을 듣고도 그다지 감흥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남자의 그런 면에 저는 또 관심이 생기는 것이었어요. 지금까지 저에게 들이대던 남자들은 제 외모만 보거나 샵이 3개나 가진 부자라는 조건에만 혹해서 저와 결혼하면 팔자 편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었던 것이 너무나 눈에 보였거든요. 그런 속내를 알게 되면 속물처럼 보여서 저는 그 남자들이 꼴보기 싫어졌고요. 하지만 그때 만난 저의 남자친구는 달랐습니다. 제 앞에서 손을 떨며 밥을 잘 못 먹겠다던 그 사람은 지켜주고 싶고 챙겨주고 싶은 모성 본능을 일으키는 사람이었어요. 그 남자는 연애 경험이 짧은 저보다 더 심한 모태솔로였거든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 사람의 어머니가 남자친구의 인생에 간섭이 너무 심해서 그렇게 된 거라고 하더군요.
저는 그 사람의 말을 듣고 얼마나 어머니에게 쌓인 게 많았을까 하고 조금은 불쌍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사람의 어머니는 정말 극성 엄마, 요즘 말하는 헬리콥터 맘이었습니다. 자녀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공부 외에 허튼 짓을 못하도록 했다고, 그래서 자기가 공부만 열심히 한 바보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연구원이 되기까지 사회 경험도 없고 알바라고는 해본 적도 없는 사람이라고, 본인이 참 재미없는 사람이라 여자들이 관심조차 안 둔다고 말이에요. 어쩌면 중고등학교 성장 과정부터 집안 분위기까지 그렇게 저랑 극명하게 대비가 되는지 그 남자의 성장 배경에 저는 더욱 흥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남자에게 이야기를 조금 더 듣고 싶다고 과묵한 그 사람의 옆구리를 찔러가며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세상엔 별별 어머니가 다 있지만 그 남자의 어머니는 좀 심하신 것 같았어요. 정말 참 착하셨네요. 내가 그쪽 어머니 같은 어머니 만났다면 저는 벌써 답답해서 집 나갔을 것 같아요. 저는 자유롭게 내 할 일하고 스스로 알아서 이렇게 자수성가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쪽의 자유로운 성향에 내가 더 끌린 것 같습니다. 저도 어릴 적에는 하고 싶은 건 많이 있었지만 지금은 그게 뭐였는지도 기억이 안 나요. 그저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길을 따라 살아온 재미없는 인생이었죠. 저는 그 남자의 총명함과 스마트함이 부러웠고 그 남자는 저에게 자기에게 없는 자유분방함과 스스로 결정하는 힘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서로의 결핍을 채워주면서 잘 만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완전히 의존적인 남자는 싫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과제를 주면서 그를 조금씩 내 취향의 사람으로 만들고 싶어 했어요. 그 사람에게 데이트할 때마다 계획을 짜오라고 과제처럼 던져주었어요. 어디 가고 싶냐고 물어봐도 남자친구에게 알아서 결정하라고 하며 결정권을 주었던 거였죠. 그랬더니 그 남자는 엄청 신나하면서 가고 싶은 곳을 줄줄줄 읊어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저는 옆에서 한두 마디씩 제 의견을 말하고 크게 강요하지는 않았어요. 저는 그동안 남친의 어머니에게 억눌려왔던 남자친구의 욕구 불만을 풀어주는 역할을 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조금씩 그 남자를 독립적인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즐겁게 느껴졌어요. 뭔가 제가 애를 하나 키운다는 느낌으로 말이죠. 나중에 아들이나 딸이 생긴다면 저도 이런 식으로 육아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한 1년 남짓 그 사람과 사귀었습니다. 저도 남자친구도 당장 결혼이 급한 사람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서로의 집에 인사를 가야겠다고는 생각도 못했었죠. 그런데 제가 그 사람과 결혼을 하고 싶다고, 아니 해야 되겠다고 생각한 사건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에게 어머니가 소개한 다른 혼처자리가 들어온 것이었어요. 그 사람의 어머니는 남자친구가 저를 사귀고 있다는 것을 비밀로 하고 있었기에 따로 여자친구가 없는 줄 알고 남자친구의 아내감을 본인이 찾아주시려고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그 예비 시모의 마음에만 드는 그런 여자로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남자친구는 예비 시어머니와 크게 싸우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저를 사귄다는 이야기를 안 하고 무조건 결혼은 생각 없다, 그저 손보기 싫다 이런 말만 되풀이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남자친구 어머니는 괜히 남자친구가 부끄러워서 튕겨보는 거 아니냐면서 얼른 선을 보라고 성화를 부렸다고 합니다. 이 엄마가 너 모태솔로인 거 다 아는데? 그래도 35이나 먹었으면 이제는 결혼도 할 생각을 해야지. 이 엄마는 네가 총각 귀신으로 늙어 죽는 꼴 절대 못 봐. 그러니까 이번에 선본 여자랑은 무조건 결혼해. 이 엄마 말 들어서 언제 나쁜 결과 나온 적 있었어? 너랑 딱 같은 박사 출신에다가 얼굴도 완전 이뻐. 그러니까 싫다고만 하지 말고 한번 만나봐, 아들. 알겠지? 엄마, 그게 아니고요. 진짜 답답해 죽겠네. 저 아직 결혼하고 싶은 여자 안 만났다고요. 이게 아니고 어쨌든 저는 선 볼 생각이 1도 없어요. 그러니까 엄마 마음대로 선자리 추진하지 마세요. 아니, 얘가 왜 이래? 너 이 엄마 말 안 들을 거야? 그동안 반항 한 번 없었던 애가 이러니까 너무 수상하네. 응? 너 솔직히 말해봐. 너 엄마 몰래 여자 숨겨놓고 만나고 다니니? 아니, 그런 건 아닌데요. 진짜 답답하네. 맞아요. 저 만나는 여자 있어요. 예비 시어머니의 치주하듯이 묻는 유도 질문에 넘어가서 결국 남자친구는 저와의 교제를 털어놓고 말았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예비 시어머니는 처음에는 반색하며 어떤 여자냐, 뭐 하는 사람이냐 물어봤다고 해요. 그래서 그 사람은 저를 미용하는 사람이라고 아주 두리뭉술하게 소개를 한 것이었어요. 그랬더니 예비 시어머니는 펄펄 뛰면서 저와 남자친구의 사이를 반대하고 나섰다고 합니다. 뭐? 남의 머리나 만지는 천한 직업 가진 사람을 사귄다고? 얘가 정신머리가 있어 없어? 어? 결혼은 너만의 선택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야. 집안과 집안끼리 만나는 일륜지 대사라고. 어디 감히 미용실 쉬다 같은 년이, 어? 우리 박사아들한테 들이대려고 난리라니. 안 돼. 얼른 정리하고 다음 달에 선자리 잡아놓을 테니까 꼭 나가. 알겠어? 엄마. 그 사람 엄마가 생각하는 천한 직업도 아니고요. 그 사람에 대해 함부로 말하면 저 안 참을 거니까 그렇게 아세요. 이제까지 어머니가 하라는 대로 다 해왔었잖아요. 그러니 내 남은 인생 반려자 찾는 것만은 내 마음대로 좀 하게 해주세요. 남자친구의 어머니와 남자친구의 사이에는 이것보다 더한 대화가 오갔지만 남자친구는 제가 상처받을까봐 이 정도로 순화해서 전달해준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남자친구는 눈물을 흘리며 저에게 미안하다고 하는 것이었어요. 자기 어머니가 반대를 너무 심하게 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요. 하지만 남자친구는 저와 헤어지고 싶은 마음은 눈꽃만큼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자기는 어머니와 연을 끊으면 끊었지 나와 헤어지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제 남자친구와 정도 들고 여러모로 잘 맞는 사람이기에 놓치고 싶은 생각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남자친구에게 우선 어머니가 어떤 분이신지 혹시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건 없느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남자친구는 낭패한 표정으로 고개를 흔들며 울기만 할 뿐이었어요. 자기 어머니가 너무 무서워서 남자친구는 그동안 어머니가 하라는 대로만 해왔고 그 외에 어머니와 어떤 감정적인 교류도 없었고 어머니가 뭘 좋아하는지 묻지도 않았다네요. 남자친구의 어머니에 대해 알면 알수록 저는 저와는 정반대의 성격을 가진 공존할 수 없는 분이라고만 느껴졌습니다. 그때서라도 이 남자와 이별을 했었어야 하는데 저는 편협한 생각을 가진 예비 시어머니는 제 소신 발언으로 바꿔놓을 수 있다고 아주 호기롭게 생각했던 거였습니다. 자기야, 내가 당신 어머니 한번 만나볼게. 그리고 어머니께 당신 행복하게 해줄 자신 있다고 하고 우리 교제 허락받아 볼게. 응? 그러니까 울지 마. 이제 그만 울고 우리 전략을 짜자. 울어서 해결되는 건 아무것도 없어. 그럴 수 있을까? 난 우리 어머니가 너무 무서워. 35이나 먹었어도 아직도 어머니 앞에 서면 위축되는 나 자신을 느껴. 내가 정신적으로 엄마한테서 못 벗어나고 있는 거 아는데 자기를 만나서 나도 바뀌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어떡하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나 좀 도와줘. 이렇게 근심이 가득한 얼굴로 약한 소리를 하며 우는 남자친구를 보면서 저는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동안 어머니에게 얼마나 닥달을 당했으면 저럴까 싶다가도 35이나 먹고도 아직도 어머니의 치마폭에 쌓여있는 그 사람이 좀 한심하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완전히 제 막내 동생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청취자분들도 이해가 가시려나 모르겠어요. 나이는 저보다 더 많은데 완전히 아들 같은 그런 남자 말이에요. 옛날 할머니들이 말씀하시잖아요. 남자는 나이를 몇 살 먹든 다 애 같다는 말이요. 패닉에 빠진 남자친구를 보면서 그게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았습니다. 어쨌든 저는 그 사람의 어머니를 한번 만나보게 해달라고 남자친구에게 부탁해 놓았습니다. 남자친구는 비장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저에게 자기 어머니 마음 좀 돌려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시간이 서로 맞지 않다 보니 저와 남자친구조차 서로 못 만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일이 꼬이려고 그랬는지 몰라도요. 우리가 만나지 못하고 있었던 몇 주 동안 남자친구는 집에서 예비 시어머니에게 계속 손을 보라고 강요를 당하고 있었다고 하더군요. 그걸 또 저한테 면목이 없어 말하지 못하고 계속 속으로만 끙끙 앓고 있었나 봐요. 그렇게 서로 어긋나기만 하던 날들이 지나고 어느 날 저는 강남 본점에 있다가 3호점에 갈 일이 있어서 마포에는 3호점을 찾아가는 중이었어요. 막 차를 타고 가서 마포점 앞에 세웠는데 저희 가게 앞에서 어떤 늑수그레한 부인이 유리문 안쪽을 막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람이 누굴까 생각하며 옆으로 다가가 상냥하게 말을 걸었어요. 아주버니, 여기서 뭐 하세요? 머리 하시려고요? 그럼 들어가시지 왜 밖에 서 계세요? 아, 이 미용실에 머리하러 온 사람이에요? 아가씨, 그럼 혹시 여기서 일하는
박미영이라는 사람 알아요? 이 미용실 직원이라던데. 그 부인은 제 이름을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혹시 단골 손님에게 나를 소개받아 머리를 하러 오신 분인가 해서 그분에게 같이 들어가자고 하였습니다. 어머, 저를 어떻게 알고 찾아오셨어요? 제가 박미영인데요. 미용하러 오셨으면 어서 들어가세요. 제가 예쁘게 해드릴게요. 오호라, 네가 박미영이야? 네 년이 우리 박사 아들 꼬셔서 팔자 좀 펴보려는 년이었구나. 이리 와, 어딜 도망가? 야, 이년아, 우리 순진한 아들 어떻게 꼬여냈는지 몰라도 우리 아들은 박사 며느리한테 장가갈 거야. 그러니까 당장 우리 아들이랑 헤어져. 제가 이름을 말하자마자 그 부인은 얼굴을 마구 일그러뜨리더니 막 욕을 하시면서 다짜고짜 제 머리채를 잡아 뜯으려고 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반사신경이 좀 좋은 편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예비 시어머니의 우악스러운 손길을 피해 그분의 손목을 잡아쳤습니다. 저는 정말 갑자기 돌변해서 저에게 해코지하려는 예비 시어머니가 너무 괴물 같고 무서웠습니다. 저는 간신히 정신을 수습하고 좋은 말로 남자친구 어머니를 달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어요. 철수 씨 어머니셨어요? 이거 놓고 진정 좀 하시고요.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어머니, 제가 손 놔드릴 테니까 저한테 달려들지 마시고요. 뭐야? 이거 안 나이년이? 어디 어른이 말씀하시는데 가르치려고 들어? 그 입으로 우리 철수 이름은 왜 불러? 이년아, 다 필요 없고 우리 아들하고 당장 헤어지라고. 어머니 그만 좀 하세요. 이거 놓으시라고요. 사람 살려. 제가 그분의 손목을 놓자 예비 시어머니는 번개같이 제 머리채를 잡았습니다. 제가 긴 머리를 하나로 닦고 있어서 뒤통수가 얼얼하도록 머리카락이 뒤로 당겨지는데 눈물이 찔끔 났어요. 그래서 저는 살려달라고 소리를 치자마자 마포점 직원들이 우르르 달려나와 저와 예비 시어머니를 떼어놓았습니다. 그리고는 키 큰 남자 직원이 예비 시어머니 앞을 턱 막아서며 소리쳤어요. 아줌마, 도대체 누구신데 우리 원장님한테 행패를 부려요? 당장 이 앞에서 떠나요. 안 그러면 저 경찰 부르겠습니다. 뭐라고? 원장? 이렇게 젊은 년이 무슨 원장이야? 너 지금 거짓말하는 거지? 박미영 인연이 시켰냐? 남자친구 엄마 오면 저한테 원장이라고 부르라고 시킨 거야? 이 아줌마가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야? 우리 원장님 진짜 이 미용실 원장이에요. 그리고 강남이랑 마포, 숲대 앞에 똑같은 미용실을 3개나 운영하고 계시고요. 뭐야,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잡들이 하러 온 거야? 기가 막혀서. 여기서 시비 털지 말고 집에 들어가서 잠이나 자요, 이 무식한 아줌마야. 남자 직원의 말을 듣고 예비 시어머니는 머리를 한 대 맞은 것처럼 멍해졌나 봐요. 표정이 점점 더 일그러지더니 믿고 싶지 않았는지 큰 소리로 다시 고함을 치셨습니다. 네 년이 정말 이 미용실 주인이라고? 고등학교밖에 못 나온 가방끈도 짧은 년이? 어떤 여행으로 미용실을 차려서 돈 벌었는지 몰라도 우리 아들은 박사라고. 진짜 엘리트란 말이야. 너 같은 멍청한 년하고는 급이 달라. 그러니까 우리 아들 앞에서 알랑거리지 말고 꺼져. 저는 예비 시어머니의 이런 막말을 듣자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그러나 저희 미용실 직원들은 팔짱을 끼고 예비 시어머니를 마음껏 비우셨습니다. 처음엔 풋하는 웃음소리가 들리더니 직원들이 하나둘 손뼉을 치며 예비 시어머니에게 손가락질을 해댔습니다. 이 아줌마 진짜 웃기시네. 누가 그래요? 우리 원장님 고등학교밖에 안 나왔다고? 보나마나 선입견이지, 뻔해. 우리 원장님 뷰티학과 교수거든요? 뭘 알고 덤벼야지. 이 무식한 아줌마야. 댁내 아들이 얼마나 많이 배웠는지 몰라도 박사과정이면 아직 교수도 아니잖아. 학생 주제에 우리 교수님한테 대들어? 진짜 어이가 없어서. 뭐라고? 교수라고? 그럴 리가 없어. 우리 철수가 그런 말은 하나도 안 했는데. 그리고 샵이 3개가 있다고? 정말이야? 이 양반아, 속고만 살았나? 정말이야. 우리 박미영 원장님 이 업계에서 유명하신 분이라고. 이름만 대면 알만한 연예인들도 오는 샵이야, 우리 미용실이. 몇몇 직원들은 휴대폰을 꺼내더니 우리 대화들을 다 녹음해놨다고 하며 저에게 저 아줌마를 경찰에 신고해도 되냐고 묻는 것이었어요. 저는 너무나 머리가 아팠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에게 머리를 흔들면서 아니라고 참으라고 말하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그리고는 바로 남자친구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어머니가 지금 내 샵 앞에서 행패를 부리고 계시다고요.
그랬더니 남자친구는 바로 저에게 전화를 했더라고요. 자기야, 정말 미안해. 우리 엄마가 거기까지 가서 행패를 부릴 줄은 몰랐어. 정말이야. 내가 금방 우리 엄마 데리러 갈 테니까 당신은 상대하지 말고 꽁꽁 숨어 있어. 우리 엄마 눈 돌아가서 무슨 짓 하실지 몰라. 그러니까 절대 상대하지 마. 어? 저는 남자친구가 말하는 내용을 전부 스피커폰으로 하여 어머니에게 들려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예비 시어머니는 갑자기 얼굴이 벌개지시더니 남자친구에게 소리를 버럭 질렀습니다. 야, 김철수! 너 미쳤어? 어떻게 엄마한테 이런 망신을 줘? 내가 눈이 돌아가긴 왜 돌아가? 네가 우리 박사 며느리랑 손 안 본다고 하니까 이 엄마가 인연 떼어내려고 온 거잖아. 진작에 인연이랑 헤어졌어 봐. 이런 일이 왜 생겨? 엄마, 우리 미영 씨한테 쌍욕하지 마세요. 무식하게 인연전연하는 그런 분이었어요? 정말 엄마한테 실망했어요. 교양머리 없이 어떻게 내 여자친구한테 그런 짓을 해요? 저 이제 다시는 엄마 얼굴 안 볼 거예요. 오늘부로 나 집 안 갈 거니까 그런 줄 아세요. 남자친구는 자기 어머니에게 정말 화가 났고 실망한 것 같았습니다. 전화가 끊기고 정말 날듯 달려온 남자친구는 아직도 기세등등해서 제게 행패를 부리려던 어머니를 거의 끌고 가다시피 했어요. 그리고는 저에게 나중에 다시 얼굴 보고 사과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뭔지 번개처럼 모든 일이 폭풍 휘몰아치듯 일어났기 때문에 저는 이게 정말 현실인가 싶었어요. 지금 꿈을 꾸고 있나, 그럼 이게 나쁜 꿈이겠지 하는 생각하면서 현실 도피를 해봤어요. 하지만 제가 폭언을 들은 것도 예비 시어머니에게 머리채를 잡혔던 것도 결코 꿈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저절로 눈물이 나왔어요. 아무리 제 남자친구가 사랑스럽고 좋은 사람이라고 해도 저런 미친 성격을 가진 시어머니랑은 도저히 같이 지낼 수 없었습니다. 저는 정신없이 화장실로 뛰어가서 소리를 죽여 울었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서 밖에 나와보니 직원들이 한없이 애처로운 눈으로 저를 쳐다보고 있었던 거예요. 직원들은 저에게 한마디씩 힘내라며 저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시어머니는 최악이니 남자친구가 아무리 아까워도 다들 헤어지라고 난리들이었어요. 제 생각도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시어머니의 저런 성격을 몰랐을 때는 제가 그분의 편협한 사고방식을 바꿔놓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막상 그분에게 당해보니 저런 성격은 절대 바뀔 리도 없고 저한테 호의적이지도 않을 거라고 예상이 되더라고요. 저는 힘이 다 빠진 채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무슨 일 있었냐고 하면서 걱정스러운 눈으로 저를 쳐다보셨습니다. 저는 그날 있었던 일을 어머니께 하나도 빼지 않고 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앞에서 서럽게 꺽꺽대면서 울기 시작했어요. 워낙에 씩씩하던 제가 우는 모습을 처음 보신 우리 엄마는 아주 당황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남자가 그렇게 좋으냐고, 그래도 그 결혼은 안 된다고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시는 거였습니다. 내가 들어봐도 그 시어머니 자리는 보통 성격이 아니야. 아무리 네가 네 남자친구를 좋아한다고 해도 그런 시어머니는 네가 감당하기 힘들어. 네 남자친구도 그 시어머니는 못 말린다고 하잖아. 그 사람은 약해서 너한테 방파맥이가 안 돼. 너무 아들만 싸고 드는 그런 사람은 절대 시어머니를 두면 안 돼. 어떡해요. 나 그 사람 정말 좋은데 그래도 안 돼요? 그 사람에게 어머니랑 인연 끊으라고 말하면 나 정말 나쁜 여자겠지? 그렇게 하라고 하고 싶은데 그 사람 생각도 들어봐야 하니까. 엄마, 나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나는 그동안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았는데 이번 일은 내 힘으로는 안 되나 봐. 제가 다시 울기 시작하자 어머니는 조용히 제 등을 쓸어주면서 저에게 그만 울라고, 그 남자 말고도 아직 제가 젊으니까 또 다른 인연이 꼭 찾아올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제껏 미용실에서 장사해오며 별별 진상 손님들을 다 만나봤지만 그 사람들은 저나 제 밑에 직원이 뭔가 실수를 했거나 원인을 제공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당황한 건 이렇게까지 억울하진 않았거든요. 하지만 지금 예비 시어머니는 제 인격을 무시하고 제 능력도 모독하고 무조건 남자친구랑 헤어지라고만 말하니까 해결책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억울하기만 하고요. 제가 뭘 잘못해서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니잖아요. 문제는 예비 시어머니의 무식함과 선입견에 기인한 것인데 그 피해는 제가 받아야 하다니 정말 억울하고 화가 나서 죽겠더라고요. 비유가 잘 된 건진 모르겠지만 옛날에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간 애국 인사들이 이랬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그 남자를 독립적으로 바꿔가고 있다고 잘 됐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시어머니가 저런 식이라면 제가 그 남자와 결혼을 한다고 해도 불행할 것이 눈앞에 뻔하게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예비 시모는 자기 아들과 급이 맞는 박사 며느리만 딱 찍어놓고 딱 결혼을 시키려고 하는데 제가 그쪽 결이 아니잖아요. 물론 저도 교수 생활을 하지만 예비 시모는 문학 박사나 경제학 박사 등 그냥 공부를 많이 한 얌전하고 머리 좋은 여자를 원하고 있다는 것이 딱 눈에 보였습니다. 저는 그런 기준에 맞추지도 못할 뿐더러 맞출 생각도 없으니까요. 그날 저녁 남자친구에게 문자가 왔습니다. 정말 미안하다고 얼굴 보고 정식으로 사과하고 싶다고 말이에요. 저는 급하게 만날 게 아니고 생각할 시간을 좀 달라고 말했습니다. 예비 시어머니에게 당한 수모가 제 안에서 좀 누그러질 시간이 필요했거든요. 워낙에 냉정을 빨리 찾는 스타일이긴 하지만 그날 당한 일들은 잊어버릴 수 없을 정도로 충격적이었으니까요. 정말 막장 드라마에서나 보던 일들을 바로 제가 당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렇게 저는 일로 도피했고 몇 주간 남자친구와 연락을 하지 않았어요. 남자친구는 불안한 마음에 저한테 전화도 하고 문자로도 만나달라고 말했지만 저는 한 개의 단문자도 안 보냈고 전화도 무시했습니다. 그만큼 제 머릿속은 복잡했고 고민이 많이 됐다는 증거였겠죠. 남자친구는 제가 계속 묵묵부답하자 답답했는지 제가 일하는 강남점에 와서 시위하듯이 말도 없이 앉아있다 가곤 했어요. 하지만 저는 직원들에게 저 사람이 오든 말든 각자 할 일이나 하라고 했습니다. 직원들은 다들 그가 내 남자친구임을 눈치챘고 그 사람을 투명인간 취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며칠간 말없는 냉대와 시선을 견디다 남자친구는 드디어 폭발했습니다. 어느 날 제가 열심히 손님의 머리를 파마하고 있는데 갑자기 와서 제 손을 잡더니 데리고 뛰쳐나가는 것이었어요. 저는 너무 놀라서 남자친구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당신 이게 무슨 짓이야? 나 일하는 곳에 와서 장승처럼 앉아있는 건 그래도 내가 참았어. 그런데 내가 일해야 되는데 나를 끌고 나오면 어쩌자는 거야? 그러니까 나한테 해명할 기회를 달라고 말했잖아. 난 당신하고 헤어질 생각 없다고. 그런데 대답도 안 해주고 일만 하고 있으면 내가 불안하겠어 안 하겠어? 생각해봐. 벌써 며칠째 내가 네 가게에 와서 앉아있는데 말 한마디도 안 걸고 날 투명인간 취급하면 나라도 화가 안 날 것 같아? 일하는 영업장 밖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나자 그 상가 근처에 있던 사장님들이랑 지나다니던 사람들이 모두 모여 흥미로운 구경거리라도 되는 듯 우리들을 쳐다봤습니다. 직원들은 불안하게 눈을 깜빡거리며 푸르덥게 손은 손님들의 머리를 스타일링하고 있었고요. 저는 제 단골 손님께 양해를 구하고 다른 실장님께 맡긴 다음 남자친구를 데리고 근처에 있는 카페로 갔습니다. 뭔가 어떤 형태로든 매듭을 지어야겠다는 생각이었어요. 저한테 소리 지르는 이 남자를 보니까 그게 긍정적인 매듭은 아니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남자친구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헤어지는 것이 낫겠다고. 우리는 인연이 아닌 것 같다고 말이에요. 그랬더니 남자친구는 얼굴이 벌개져선 절대 헤어질 수 없다 하며 울었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것이었어요. 난 너 없이는 못 살 것 같아. 차라리 내가 엄마랑 인연을 끊을게. 자기가 그러라고 한다면 나 집에서도 나올게. 그리고 자기랑 결혼해서 평생 엄마랑 연 끊고 살 수 있어. 나 절대 그럴 자신 있다고. 그러니까 제발 헤어져 달란 말 좀 하지 마. 어? 내가 얼마나 지금 비참한 줄 알아? 그런데 넌 아무렇지도 않은 눈으로 헤어지자고 하는 거잖아. 당신 나 사랑하지 않았어? 그런 말들은 다 거짓말이었어? 나는 아직도 괴롭고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도 가지고 있어. 하지만 자기네 어머니는 도저히 내가 감당 못하겠어. 그 전에 내가 자기 어머니 바꿔놓겠다고 했던 말 정말 미안한데 못할 것 같아. 나는 그렇게 무대뽀에 무례하고 아들만 싸고 도는 시어머니 옆에서 고생하고 싶지 않아. 미안해. 그럼 안녕. 저는 남자친구의 앞에서 하고 싶은 말들을 토해내듯 쏟아내놓고는 이별을 고한 채 도망쳐 나왔습니다. 남자친구는 저를 잡을 생각도 못하고 고개를 떨군 채로 울고만 있었습니다. 저는 독한 마음을 먹고 남자친구의 연락처를 지웠습니다. 그리고 정말 일에 미친 사람처럼 더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6개월 후 또 다른 미용실을 하나 냈습니다. 그리고 시간 강사였던 대학을 떠나 저를 전임으로 써주겠다고 하는 다른 대학으로 옮겨 일주일에 2번 강의하는 교수에 샵 4개를 돌리는 전문 운영자가 되었습니다. 제가 정말 워커홀릭처럼 몸도 돌보지 않고 일만 하니까 제 부모님은 저를 걱정하시더라고요. 일생의 첫 연애였고 사귄 지도 1년이 넘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을 제 손으로 잘라냈으니 저도 어찌 괴롭지 않겠습니까? 게다가 저나 남자친구나 둘만의 이유로 헤어지는 것도 아닌 시어머니를 댈 뿐의 무례한 행동으로 억지로 이별을 했으니까요. 저는 정말 이해도 안 되고 아직도 억울한 마음이 가시지 않았어요. 도대체 한국 시어머니들은 왜 그렇게 쿨하지 못한지 말입니다. 모두 다 그런 성격은 아니겠지만요. 21세기가 시작되고도 얼마나 지났는데 아직도 조선시대 같은 생각에 갇혀 사는 예비 시어머니 같은 사람은 정말 불쌍하고 황당하기가 짝이 없었습니다. 요즘 같은 때도 사람을 직업이나 대학 학력 따위로 급을 나누고 멸시한다는 것 자체가 제대로 된 인성을 가진 사람은 아니겠죠. 그깟 박사학위가 뭐라고 사람을 그렇게 남들 앞에서 쪽팔리게 하고 얕잡아 볼 수 있는 건가요? 여러분들은 제 예비 시모 같은 사람이 이해가 되시나요? 저는 죽었다 깨어나도 이해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렇게 자라나지 않아서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생각은 애초에 잘못되었다고 봐야 옳겠죠. 인간은 모두 평등한 위치에 있는 자유 대한민국인데 어쩌면 저의 예비 시모였던 분처럼 말도 안 되는 권위의식에 쩔어있는 사람이 생각보다 아주 많을 거라 생각하니 이 사회가 두려워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 한국이 싫습니다. 그리고 한국 사회에서 결혼은 할 수 없을 것 같네요. 지금 생각으로는 어디 멀리 호주 같은 곳에 이민이라도 가서 자유롭게 살고 싶습니다. 저에게는 미용 기술이라는 무기가 있으니까요. 사람을 계급 나누듯이 레벨링해서 자기보다 낫다고 생각하고 얕잡아보는 그런 사회 분위기에선 저 같은 자유로운 영혼은 정말 견디기가 힘이 듭니다. 저는 한 번도 해외를 나가본 적이 없어서 그런 자유로운 분위기가 좋아 보이더라고요. 상냥하게 인사하지만 그 이상은 파고들어 알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 사람 사이에 선은 지키면서 사는 그런 게 어려운 건가요? 그런 생각도 듭니다. 특히나 한국 사회에서는 정의라는 이름으로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오지랖을 부리기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도와달라고 말하지도 않았는데 정말 가르치듯이 이건 이렇게 해야 한다, 저건 저렇게 해야 한다고 말하며 제가 그 말대로 하지 않았다고 또 저주라도 하듯 하는 몇몇 생각 없는 사람들을 보면 정말 한심합니다. 정말 어른답게 존경을 받으려면 필요할 때 현명한 조언을 해주는 것이 필요한 사람의 덕목 아닌가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나이만 먹었다고 다 어른 같지가 않듯이 제 예비 시모 같은 어른들이 이 나라에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안 그런 분들도 많으시겠죠. 하지만 제가 이렇게 남자친구 어머니에게 호되고 당하고 보니 그분 또래의 어머니들에게 좀 거부감이 드는 것도 사실이 되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적당히 선 지키고 예의를 지키지만 충고를 해준다고 하시면서 간섭을 심하게 하려는 어른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제가 겪은 황당하고 기이한 제 첫 연애 이야기는 이렇게 끝났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시어머니 될 분의 만행으로 인해서 사랑하는 연인을 잃었던 건 슬프지만 저는 그 지옥에 다시 발을 들여버릴 생각은 없습니다. 물론 제가 사랑하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저는 제 자유가 제일 중요한 사람이니까요. 그리고 남자친구와 결혼을 했다고 해도 그 결혼 생활은 얼마 안 가서 불행해질 것이 뻔했던 게 눈에 보였거든요. 그러니 그 전에 헤어지기를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우픈 사건으로부터 벌써 1년이 지났네요. 앞으로 제가 어떤 남자를 만나게 될지 모르겠지만 제 첫 연인처럼 시어머니의 치마폭에 쌓여있는 사람은 절대 아닐 거라는 건 아주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제 입장만 세우는 제가 잘못됐다고 하실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네요. 하지만 저는 제가 잘했다고, 환난은 피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들과는 도저히 어울려 살고 싶은 마음조차 들지 않으니까요. 아직도 그 마음엔 변함이 없습니다. 저도 제 조건에 맞는 남자를 찾기 힘들 거란 건 잘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혼자 사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남사친도 사귀고 그렇다고 해도 질투할 연인을 갖지 않는다는 것도 나름대로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하니까요.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이런 때에 연인이 없는 것이 조금 외롭기는 하지만 저는 자유롭게 살기 위해서 한 사람에게 묶이고 싶은 생각은 아직 없습니다. 제 영혼을 흔들 만한 남자를 아직 못 만나본 것으로 하죠. 여러분, 북극 한파에 감기 조심하시고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두 번째 사연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실 거죠? 그럼 두 번째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서 남편과 둘이 사는 50대 여성입니다.
저는 매일 아침에 산책하는데 그때마다 사연을 들으며 하고 있어요. 너무 재밌어서 산책이 예상보다 길어질 때도 많고 재밌는 사연은 남편과 공유하며 아주 잘 듣고 있답니다. 매번 듣기만 하다 이제 제 사연도 한번 제보하고 싶어서 용기를 내보려고 해요. 대한민국 50대들은 사실 누구나 사연이 하나씩은 있을 텐데 제 사연도 역시나 시댁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우선 저는 저를 낳아주신 생물학적 엄마를 몰라요. 친할머니 말로는 저를 낳고 엄마 아빠가 가난하다고 도망가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빠는 일하다 제가 유치원 때 돌아가셔서 저는 아빠에 대한 기억도 별로 없습니다. 그렇게 아주 어릴 때부터 친할머니 손에 자랐는데 아무래도 수입이 일정하지가 않아 할머니가 많이 고생하셨어요. 할머니는 제가 유일한 손주라고 얼마나 없는 살림에 부족하지 않게 저를 키우려고 노력을 많이 하셨는지 몰라요. 할머니는 시장에서 나무를 파셨는데 그렇게 모은 돈을 전부 저를 키우는 데 쓰셨습니다.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공장으로 들어가서 돈을 벌었는데 할머니는 그때도 어린 제가 공장에 들어가서 일하는 게 너무 속상하시다며 반대하셨어요. 대학에 가라고 하셨지만 현실적으로 등록금도 그렇고 생활비도 그렇고 저는 제가 공장에 들어가 돈을 버는 게 우리가 꼭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들어간 공장에서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됐어요. 남편은 사형제 중 첫째였고 아버지는 증권회사에 다녔는데 얼마 전 회사가 부도나서 본인이 다니던 학교를 휴학하고 공장에 들어와 돈을 버는 중이었습니다. 동생들이 아직 학생들이고 특히 막내 동생은 이제 겨우 3살이라고 본인이 돈을 벌어야 식구들이 조금이라도 여유 있게 살 수 있다고 말했어요. 저와 남편은 일부러 남아서 잔업도 하고 같이 쉬는 시간에 대화하고 일도 도와주다 그렇게 사귀게 되었고 결혼까지 이어졌습니다. 우리 할머니는 제가 결혼한다고 하니까 저 몰래 모은 돈을 저에게 주시며 혼수를 하라고 하셨는데 저와 남편은 돈을 모으기 위해 시댁에서 살 예정이라 거절했어요. 할머니는 제가 결혼하니까 그래도 다 키웠다는 마음이 드셨는지 좋아하시면서 한편으론 저에게 계속 더 잘해주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사실 결혼할 때 되게 망설였는데 제가 결혼하게 되면 할머니는 혼자 사셔야 하니까 그게 참 마음속으로 걸리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고민하는 것을 시댁에서도 아셨는지 차라리 남편 보고 우리 집으로 가서 살라고 하셨는데 저와 할머니가 살던 곳은 단칸방이어서 셋이 살 수는 없는 환경이었어요. 대신 자주 찾아뵙자 하고 다짐하고 결혼하게 되었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남편 집 상황도 저희처럼 진짜 막막한 상황이었습니다. 사실 우리 부부의 사정만 힘들었던 게 아니고 그 당시 대한민국 국민이 다 힘들게 살았잖아요. 이 사연을 듣고 계신 제 또래 그리고 우리 부모님 세대는 정말 다들 고생만 하셔서 어릴 때 얘기를 하게 되면 가슴이 아픕니다. 아무튼 그렇게 저는 시댁으로 들어가서 살게 됐는데 우리 세대 특징 중 하나가 시집살이잖아요. 그런데 저는 시집살이를 당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저는 남편이 없는 살림에 다정하고 친절한 사람이라 좋았었는데 그 성정은 시부모님도 그대로셨습니다. 시부모님은 우리 할머니에게 귀한 손녀를 보내주셔서 감사하다고 오히려 예단과 혼수를 받지 않고 친할머니에게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시고 선물도 주셨던 아주 고마우신 분들이세요. 지금은 이런 시댁이 더 많을 수도 있지만 사실 우리 세대의 그런 시부모님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는 분들이셨거든요. 시부모님은 가난했지만 자식들에게 진짜 헌신적이어서 맛있는 게 있으면 무조건 자식들만 주시고 본인들은 드시지 않으셨어요. 시어머니는 특히 본인 자식들은 다 사내놈들이라 한 끼 안 먹어도 되지만 저는 여자니까 그러면 안 된다고 저를 항상 우선으로 챙겨주셨습니다. 그 당시 경제가 너무 어려워서 실직도 많이 했었는데 시아버지와 우리 남편이 2명이 공장에 가서 일하고 시어머니도 시장에 가서 일했는데 그래도 남편 밑으로 동생이 3명이니까 식구가 많아 참 생활이 힘들더라고요. 결국 시아버지는 배를 타서 돈을 많이 벌어오겠다며 지방으로 내려가시게 되셨습니다. 시아버지가 내려가시고 수입은 더 줄어서 저와 남편 그리고 시어머니는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남편은 다니던 대학을 결국 중퇴했고 종일 공장에서 일했는데 그러면서 본인 동생들은 대학에 꼭 보낼 거라고 말하며 저축도 많이 했어요.
저는 집에서 살림했었는데 저는 외동이라 남자들이 그렇게 많이 먹는 줄 그때 처음 알았답니다. 또 막내 시동생이 너무 어려서 제가 계속 옆에서 돌봤는데 어찌나 손이 많이 간 줄 모르겠어요. 그러는 사이 남편의 둘째 동생이 성인이 되어 대학에 가게 되었고 집에서 나가게 됐습니다. 남편은 둘째 동생이 대학에 입학하자 너무 좋아했는데 저는 속으로 본인은 고생만 하고 동생들은 득만 본다고 생각했던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도 착한 남편은 셋째도 대학에 보낼 것이라고 어찌나 공장에서 잔업을 많이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시아버지는 몇 달에 한 번 집에 오셨는데 오실 때마다 그래도 돈을 꽤 들고 오셨어요. 항상 저를 보시면 미안하다고 고생이 많다고 해주셨는데 저는 그래도 시댁 식구들이 다들 열심히 사니까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시련이 한 번 찾아오게 됐는데 바로 저를 키워주신 친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친할머니는 저를 키우느라 평생을 고생만 하시다 가셔서 이제 호강을 시켜드리려고 했더니 돌아가셔서 얼마나 하늘이 원망스러웠는지 모르겠습니다. 결혼하고 남편하고 자주 찾아뵙겠다고 말했지만 사는 게 너무 힘들고 바빠서 생각보다 자주 찾아뵙지 못했는데 그것도 아직도 제 마음속에 한으로 남아있어요. 우리 할머니가 돌아가시자 시아버지는 그 소식을 듣고 바로 지방에서 일도 하지 않으시고 올라오셔서 저를 위로해 주셨고 시어머니도 제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으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해주셨습니다. 장례식장에서도 그렇고 집에 와서도 제가 너무 슬퍼하니까 시어머니도 안타깝다고 저를 안아주셨어요. 사실 이때 시부모님께 많이 감사했고 그래서 제가 시댁에 더 잘한 것도 있습니다. 남편도 제가 계속 온전히 괜찮아질 때까지 옆에서 저를 돌봐줬어요. 저는 덕분에 정신을 차릴 수 있었고 더 적극적으로 시동생들을 챙겼습니다. 대학에 간 둘째 도련님에게 반찬도 가져다주고 셋째와 막내도 제가 빨래도 하고 밥도 차려주고 진짜 열심히 챙겼어요. 셋째 시동생은 그때 고등학생이어서 그래도 제가 빨래와 밥만 챙겨주면 됐지만 막내가 너무 어려서 하나부터 10까지 다 챙겨줬죠. 시어머니는 저에게 본인 자식들인데 제가 다 키운다고 너무 미안해 하셨지만 그 당시엔 다들 힘들게 살았으니 저도 꾹 참고 좋은 날이 오겠지 생각하며 버텼습니다. 그러다 둘째 도련님이 결혼하게 돼서 집을 마련해 주려고 남편과 시부모님은 또 없는 살림에 돈을 얼마나 탈탈 털었는지 몰라요. 그래도 동생 신혼집 마련해 줬다고 남편은 얼마나 뿌듯해하던지 저는 돈이 조금 없어도 어때요. 사람이 저렇게 바보처럼 착하고 정직하고 성실하니까 남편을 보면서 버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셋째 시동생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가게 되었고 집을 나가게 됐어요. 식구들이 2명이 줄어드니 조금 여유가 생겨 남편도 예전처럼 종일 공장에 있지 않아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늘도 무심하시지. 시어머니가 치매에 걸리셨어요. 시어머니도 평생 일하시고 고생만 하셨는데 치매가 오다니 저도 그렇고 가족들은 큰 충격에 빠지게 됐습니다. 시어머니는 저와 남편에게 본인이 염치가 없다고 그냥 빨리 죽고 싶다고 하셨는데 저는 어머니에게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하며 간호를 시작했어요. 시어머니가 저를 평소에 시집살이를 시키셨으면 저도 당연히 그 힘들다는 병간호를 하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항상 저를 본인 아들보다 더 챙기셨고 우리 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감사하게도 아무것도 모르던 저를 위해 손수 나서서 장례도 해주시고 제가 힘들어하니까 먹고 힘내야 한다고 갈비찜도 해주셨던 분이세요. 치매 초기엔 정신이 아직 괜찮으셔서 우리 보고 본인이 빨리 죽어야 한다고 하셨는데 저는 처음으로 시어머니에게 화를 냈어요. 그렇게 치매에 걸린 시어머니와 막내 시동생 그리고 남편과 저는 한 집에서 살았는데 사실 지금 와서 생각해도 힘든 시절이었습니다. 둘째 시동생은 결혼해서 나가 살고 셋째 시동생은 대학생이니 우리 부부가 시어머니를 감당해야 했는데 생각보다 치매 환자와 같이 사는 게 되게 힘들더라고요. 시아버지도 시어머니의 치매 사실을 아시고 배 타는 일을 그만두고 올라오셨는데 현실적으로 돈이 부족하니까 결국 다시 내려가셨어요. 내려가시며 저에게 너무 얼굴 볼 낯이 없다고 막내를 데리고 가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버님, 저한테 미안하셔서 그러신 거라면 전 괜찮아요. 그냥 괜찮으니 두고 가세요. 아니다, 아가. 우리 집에 시집 와서 고생만 해서 내가 너무 미안해서 그래.
아니에요. 괜찮으니까 가서 아무것도 신경 쓰지 마시고 돈만 벌어 오셔요. 막내 시동생은 아직 초등학교도 들어가지 않은 아주 어린 아이였는데 제가 키우다 보니까 다들 저를 엄마라고 생각하더라고요. 그런데 다행이라고 해야 할까요? 저는 사실 아이를 가지지 못하는 몸이에요. 남편과 아이를 가지려고 많이 노력도 해봤지만 번번이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그냥 어느 순간 체념하고 막내 시동생을 제 아이처럼 키웠기 때문에 우려와 달리 저는 괜찮았어요. 동네에서 저보고 치매 시어머니 돌보면서 막내 시동생 업어 키운다고 이게 무슨 인생이냐고 저를 안타까워했지만 막상 저는 진심으로 견딜만 했고 그래도 소소하게 일상에서 행복하게 지내곤 했어요. 우리 막내 시동생이 순둥이라 사고도 치지 않고 조용하게 잘 자랐기 때문에 그렇게 제가 힘들지도 않았습니다. 남편도 저에게 미안하다고 항상 입버릇처럼 얘기하고 없는 살림이지만 본인이 희생하고 더 희생하며 살았기 때문에 저는 남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힘들지 않았고 괜찮았어요. 그렇게 몇 년이 더 지나 막내 시동생은 초등학교에 들어갔고 셋째 시동생도 결혼하게 됐습니다. 남편은 동생들에게 정말 헌신적이어서 대학도 보내고 결혼까지 시켰는데 사실 동생들은 그렇게 남편을 생각해주지 않았어요. 그래도 둘째 시동생은 아이를 낳아 대를 이어주었기 때문에 저는 속으로 그거면 됐다고 생각했답니다. 제가 아이를 가지지 못하는 몸이라 둘째와 셋째 부부가 시어머니 챙기는 것에 무심하게 행동해도 저는 괜찮았어요. 그리고 워낙 사는 게 다 힘드니까 이해하려고 노력했죠. 시어머니의 치매는 가면 갈수록 심해져서 저와 남편은 고생을 많이 했는데 특히 시어머니가 말없이 집을 나가는 경우가 있어서 얼마나 마음 졸였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어느 날은 막내 시동생과 시장에 다녀왔더니 집 문이 열린 채 시어머니가 사라진 거예요. 너무 놀라서 막내는 집에 남겨두고 혼자 온 동네를 뒤졌는데 시어머니는 안 보이고 저는 너무 놀라서 가슴이 막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떨리고 식은땀이 나고 눈물을 흘리며 찾아다녔는데 시어머니는 도대체 어딜 가신 건지 보이지 않았어요. 결국 남편이 퇴근할 때까지 시어머니를 찾지 못해서 경찰에 신고하고 둘이 서울 곳곳을 뒤졌는데 정말 어디 가신 건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어떤 감사한 시민분의 제보를 받아 시어머니를 발견했는데 시어머니는 저와 남편이 결혼한 결혼식장에 계셨습니다. 제가 가서 너무 놀라서 시어머니 보고 왜 여기 있냐고 하니까 시어머니는 우리 며느리가 여기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정신이 오락가락해도 아들보다 저를 챙기셨던 분이세요. 그러니 제가 안 챙길 수가 있을까요? 제가 그렇게 챙길 때 동네에서 저보고 다른 시동생들은 뭐 하길래 집에 찾아오지도 않냐고 묻더라고요. 사실 우리 시댁은 명절을 챙기지도 않고 제사도 없어서 둘째와 셋째 시동생 부부는 1년에 한두 번 정도만 보는 게 다였습니다. 저는 그래서 동서들하고 그렇게 친하지 않은 편이었어요. 동서들이 집에 와도 어색하게 그냥 인사하고 미리 준비한 요리를 대접하는 게 다였습니다. 제가 성격이 막 활발한 편도 아니라 먼저 다가가는 게 어렵더라고요. 반면 동서들은 둘이 꽤 자주 만나는지 저보다 확실히 둘이 더 친밀했습니다. 그래도 서운하거나 그러진 않았고 둘이라도 잘 지내니 얼마나 다행인가 생각했어요. 가족끼리 친하게 지내면 좋잖아요. 듣기론 둘째와 셋째 동서 둘 다 친정이 여유 있어서 괜찮게 사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시댁이 가난하니까 동서들 집안이 여유 있어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막 부자까지는 아니어도 확실히 여유 있으면 다행이잖아요. 그래서 남편과 저는 오히려 시동생 둘 다 결혼하고 소식이 없어도 잘 살면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시어머니 병과 노아 막내 동생을 키우는 것이었어요. 시어머니가 치매에 걸리셨으니 그전에도 그랬지만 아프시고 나서 막내를 키우는 것은 오로지 제 전담이었습니다. 학교에 학부모 상담도 제가 갔고 밥을 먹이고 빨래와 청소 다 제가 했어요. 그래도 막내가 순하고 착해서 얼마나 다행이었는지 몰라요. 남편과 저는 막내가 오히려 안쓰럽게 느껴져서 사랑을 많이 주려고 노력했습니다. 막내는 아빠는 돈 벌러 지방에 갔고 엄마는 치매에 걸려서 정신이 오락가락하고 형부부가 자기를 키우는 거니까 눈치 볼 수도 있으니 우리가 그런 걸 느끼지 못하게 하자고 다짐했죠.
시아버지가 몇 달에 한 번씩 가져다 주시는 돈과 남편이 공장에서 버는 돈으로 사는 것은 힘들었지만 그래도 저와 남편의 희생이 가족들에게 큰 힘이 된다면 그것만으로도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초기엔 치매 증상이 그렇게 심하지 않으셨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심해지셨어요. 집 밖을 자주 나가셔서 앞서 말했듯 저는 문단속을 자주 했었는데 또 너무 집에만 있으면 답답해 하시니까 일부러 같이 밖에 나가면 시어머니는 눈을 한 몇 초만 다른 곳에 두면 어디론가 사라지셨어요. 그래서 항상 손을 잡고 다녔는데 그게 답답했는지 어느 날은 길에서 손을 잡지 말라고 막 소리 지르면서 차도로 뛰어가신 적도 있습니다. 증상이 심하셨다가도 어느 날은 괜찮아지셔서 저도 모르게 어머님이 다 나은 줄 착각했던 적도 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불면증도 있으셨는데 새벽에 식구들 잠을 자지 못하게 텔레비전을 아주 크게 틀고 노래를 부르시기도 하셨습니다. 남편은 공장에서 3교대로 일해서 수면에 예민했는데 시어머니가 불면증이라 계속 집에서 소리를 내니까 너무 힘들어했어요. 그렇다고 아픈 시어머니에게 뭐라 할 수도 없고 답답했던 기억이 납니다. 약물 치료를 하려고 해도 차도가 나아지지 않았고 오히려 약을 먹어도 증상은 점점 심해졌어요. 나중에는 환각 증상도 나타났는지 자꾸 뭐가 저기 있다고 소리를 하도 지르셔서 목이 다 상하셨습니다. 저는 그렇게 시어머니 증상이 나빠질 때마다 힘든 마음보다는 너무 안타깝고 속상하더라고요. 제가 아무 소리 안 하고 시어머니를 돌보니까 남편은 저에게 미안하다고 시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내자고 한 적도 있습니다. 저도 요양원에 보내서 전문적인 사람들에게 맡기는 것이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요양원에 방문해서 사실 등록했던 적도 있어요. 시아버지도 그러자고 해서 요양원에 시어머니를 맡기고 돌아왔는데 그날 밤 도저히 잠이 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바로 다음 날에 시어머니를 집으로 다시 데리고 왔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가 저에게 그러지 않아도 된다고 했지만 도저히 저를 챙겨주셨던 분을 외면할 수가 없었어요. 제가 다시 집에 데려왔다고 하니까 동서들은 굳이 그래야 하냐고 저에게 살짝 불만을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저를 딸처럼 아들보다 아껴주셨던 분을 외면하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시어머니는 그렇게 집으로 돌아오셨는데 사실 그때 이미 증상이 너무 심해지셨어요. 난폭 행동도 심해져서 어느 날은 힘이 어디서 나오는 건지 시어머니 방에 있는 텔레비전도 벽에 던지시더라고요. 제가 자네를 치우려고 다가가면 저보고 나가라고 소리를 지르고 때리시기도 하셨습니다. 저도 막판엔 많이 지쳤는데 그래도 어쩌겠어요. 그렇게 시어머니는 결국 치매 증상도 심해지시고 몸이 너무 안 좋아지셔서 돌아가시게 됐습니다. 집에 계시다 돌아가셨는데 시어머니를 처음 발견한 것도 저였어요. 남편은 공장에 출근하고 막내는 학교 간 사이에 시어머니가 저를 부르는 것 같아 방에 들어갔더니 시어머니가 너무 힘들어 하셨어요. 제가 전화할 핸드폰을 찾자 시어머니는 마지막으로 제 손을 꼭 잡고 저에게 미안하다고 말씀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렇게 저는 시아버지에게 연락하고 시동생들과 남편에게 연락하고 막내 학교에도 전화하는데 어찌나 손이 떨리던지 전화를 하다 방에 엎드려서 울었어요. 그렇게 시어머니 장례 치르는데 누가 보면 제가 딸인 줄 착각할 정도로 제가 제일 슬퍼했습니다. 다들 장례식장에서 저보고 고생했다는데 저는 힘들었지만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게 더 충격이었어요. 시아버지도 제 손을 붙잡고 미안하다고 우시는데 저는 그런 소리 말라며 같이 울었습니다. 아가, 내가 면목이 없어. 늘 고생만 시켜서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아니에요. 제가 원해서 그런 거잖아요. 괜찮아요. 남편도 저에게 너무 고생 많았다고 하는데 저는 시어머니까지 제 곁을 떠나니까 어찌나 허망했는지 몰라요. 그렇게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집이 너무 쓸쓸해서 혼자 외로워하니까 시아버지가 그동안 시어머니 병간호하느라 수고했다고 저한테 명품 가방을 하나 선물해 주셨어요. 저는 어차피 가방이 있어도 어디 갈 곳도 없고 그런 비싼 가방은 제 수준의 사치라고 생각해서 4번을 거절했는데 시아버지는 억지로 사서 집에 두고 지방으로 내려가셨습니다. 그런데 동서들이 우리 집에 왔다가 그 가방을 보고 어디서 났냐고 하더라고요. 제가 시아버지가 선물해 주셨다고 하니까 왜 본인들한테는 주지 않냐고 장난스럽게 말하기에
제가 필요하면 가져가라고 했더니 아니라고 됐다고 했습니다. 그 뒤로도 시아버지는 저를 유독 챙겨주시긴 하셨어요. 가족끼리 어디 음식점에 가도 항상 저를 제일 먼저 챙기셨고 용돈도 자주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남편과 저는 형편이 그렇게 좋지 않아 둘째와 시동생 부부에 비하면 잘 사는 편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어쩌다 가족들이 다 모일 때도 둘째 동서와 셋째 동서가 부동산 얘기하며 어디는 어떻고 저기는 어떻다고 얘기할 때도 저는 끼지 못했습니다. 뭐 저도 투자한 적이 있어야 부동산 얘기를 하지. 저는 결혼해서 한 번도 이사하지 않고 그대로 남편이 어릴 때 살던 그 집에서 계속 살고 있었거든요. 서울에 있는 집이긴 했지만 많이 낡았고 또 위치가 좋은 편은 아니라 집값이 낮은 편이었습니다. 둘째 동서가 셋째 동서보다 친정이 더 여유 있다고 들었는데 둘째 동서는 우리 집에 오면 너무 좁다고 대놓고 말할 정도였어요. 동서들은 꾸미는 것에 관심도 많고 투자에 관심도 많아 둘은 자주 만나는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 산소에 갈 때나 시아버지가 올라오시면 만나곤 했는데 그럴 때마다 제가 모르는 얘기를 둘이 하곤 했어요. 둘이 저와 남편이 사는 집은 재개발이 되지 않을 거라고 이사하는 게 낫지 않겠냐 하던데 저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재산 증식에 대해 크게 관심이 없었고 무엇보다 잘 몰라서 대답하기가 곤란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막내가 당장 학교에 다니고 있으니 이사해서 새로 갈 곳을 찾는 것도 힘들었고요. 그래서 저는 자연스럽게 대화에 끼지 못하는 상황이 많았습니다. 둘은 꾸미는 것에도 관심이 많아 요즘은 뭐가 유행인지 잘 알던데 저는 그동안은 시어머니 치매 간호하느라 바빠서 도통 뭐가 유행인지 알지도 못했고 또 애초에 관심도 많지 않았어요. 관심사가 다르니까 어울리는 것이 저에게 힘들기도 했고 또 저는 몸에 문제가 있어 아이를 낳지 못했는데 동서들은 아이를 각각 2명씩 낳았거든요. 아무래도 아이를 비슷한 나이로 낳으니까 할 말이 많았을 거예요. 학원은 어디가 좋고 아이 교육엔 뭐가 좋은지 얘기하는데 거기 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저도 남편의 막내 동생을 잘 키운다고 키웠지만 저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시부모님도 그렇고 교육에 막 크게 생각이 있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뭘 물어봐도 저는 제대로 대답해 줄 수가 없으니 동서들은 자기들끼리만 연락하고 얘기하는 게 굉장히 자연스러웠어요. 셋째 동서는 심지어 시아버지가 저에게 주신 명품 가방을 빌려가서 돌려주지 않기도 했는데 어느 날 동서가 그걸 생각 못하고 시아버지가 있는 자리에 들고 온 적도 있어요. 그 가방 내가 첫째 며느리한테 사준 거 아니니? 아, 맞아요. 제가 형님에게 잠시 빌렸어요. 그걸 왜 네가 가지고 있어? 당장 돌려줘. 시아버지가 저렇게 말하니까 제가 중간에서 눈치가 보여서 괜찮다고 했더니 셋째 동서는 저에게 돌려줬는데 다음날 저에게 본인이 빌려간 게 싫었으면 말을 하지 왜 시아버지를 시켜서 본인을 무안주냐고 연락이 왔어요. 저는 전혀 그런 의도가 아니어서 아니라고 해명했지만 동서 기분은 이미 상한 뒤였습니다. 셋째 동서는 저에게 기분 상한 티를 아주 많이 냈고 저는 열심히 해명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더라고요. 이 사건 때문에 셋째 동서와 저는 어색해졌는데 저는 원래 갈등이 있으면 바로 푸는 것을 선호해서 먼저 연락도 해봤지만 반응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어색하게 시간이 흐르는데 제가 갱년기라 기분이 많이 오락가락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뭐가 그렇게 다 실증이 나고 지루한지 사는 게 재미가 없더라고요. 돌아가신 할머니와 시어머니도 그립고 기분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게 정말 심했습니다. 또 몸에 열이 많이 나서 여름에 더워서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여름에 잠깐 시아버지가 오셨었는데 그날도 식구들이 다 모였었는데 제가 너무 더워하니까 다들 의아하게 여길 정도였습니다. 갱년기 증상이란 게 약효가 강하게 드는 증상도 아니고 혼자 되게 괴로웠어요. 남편하고도 평생 싸운 적이 없는데 갱년기가 오니까 제가 정신 차려보면 남편에게 짜증을 내고 있었습니다. 막내 시동생한테도 전보다 많이 챙겨주지 못하고 저도 변하는 자신이 어색하더라고요. 이 사연을 듣고 계신 분 중 갱년기를 겪거나 현재 진행 중인 분들이 계실 텐데 갱년기 증상이 괴롭다는 것을 사람들이 많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갱년기를 겪으면서 폐경을 했는데 그것도 몸에 안 좋은 영향을 줬어요. 몸이 심하게 무겁고 예전 같으면 별것도 아닌 것들이 힘들게 느껴졌습니다. 예를 들어 시장에 다녀오는 것은 예전엔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갱년기에 들고 폐경을 하니까 그것도 힘들어서 지치더라고요.
동네 언니들이 운동을 시작하면 그래도 많이 나아진다고 해서 동네에서 수영도 시작했는데 저는 효과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리고 괜찮아진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돌아가신 할머니와 시어머니 생각이 많이 났어요. 두 분처럼 저도 결국 죽을 텐데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었습니다. 동서들은 자식이라도 있지 저는 제 유전자를 남길 사람도 없고요. 물론 막내 시동생을 아들처럼 생각하고 키웠지만 생물학적으로 제 피를 나눈 가족은 아니니까요. 그래서 정말 많은 생각 때문에 머리가 종일 복잡하고 집중도 잘 하지 못했습니다. 들어보니까 사춘기도 사람마다 다르듯 갱년기 증상도 사람마다 다르더라고요. 조용히 지나간 사람도 많다던데 저한텐 왜 이렇게 크게 왔던 건지 지금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힘들어하니까 남편도 저를 신경 쓴다고 많이 써줬는데 기분이 나아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지내고 있는데 동서들이 저에게 제안하더라고요. 형님, 갱년기라 답답하시죠? 바람 쐬러 가요. 단풍놀이 할 건데 같이 가요. 갱년기면 많이 돌아다녀야 좋대요. 평소에 동서들은 둘은 자주 만나도 저를 데리고 간 적은 없는데 저렇게 먼저 제안하니까 저는 진짜 고맙더라고요. 제가 같이 가도 되냐고 하니까 당연히 된다고 가족 좋은 게 뭐냐고 했습니다. 저는 안 그래도 사는 게 힘들었는데 저런 말을 해주니까 가슴이 따뜻해지더라고요. 제가 남편에게 동서들과 단풍놀이 가기로 했다고 자랑하니 남편도 믿기지 않는다고 할 정도였습니다. 사실 남편과 저는 그동안 사는 게 너무 바쁘고 힘들어서 이렇게 나들이를 간 적이 없었어요. 시어머니의 치매를 간호하면서 더 가지 못했고요. 그래서 저는 처음으로 가는 단풍놀이에 너무 설레면서 한편으로는 남편에게 미안했습니다. 나만 가게 돼서 어떡해. 미안해. 다음엔 같이 오자. 아니야. 당신 그동안 혼자 너무 고생 많았어. 내가 이제껏 보내주지 못한 게 오히려 미안해. 남편은 저에게 결혼하고 고생만 시켜서 안 그래도 미안했다고 저보고 적극적으로 다녀오라고 응원해 주었습니다. 저는 너무 신이 나서 달력에 단풍놀이 가는 날을 적어놓고 하루하루 기다리며 얼마나 설렜는지 몰라요. 드디어 가는 날이 됐고 저는 꼭두 새벽부터 일어나서 도시락을 쌌습니다. 막내 시동생과 남편 목도 챙겨놓고 설레는 마음으로 동서들을 만났어요. 단풍놀이 장소는 지방에 있는 곳이었는데 셋째 동서가 본인이 알아왔다고 자기만 믿으래서 저는 동서를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버스를 타고 간다기에 타기로 한 장소에 도착했더니 동서들은 이미 와 있더라고요. 제가 동서들한테 도시락을 가져왔다고 하니까 셋째 동서는 뭘 그렇게 챙겨왔냐고 웃었습니다. 그렇게 셋이 버스를 타고 지방으로 내려가는데 저는 너무 행복했어요. 창가에 앉아서 고속도로를 타고 내려가는 길을 보는데 너무 심장이 쿵쾅거리고 기분이 날아갈 것 같았습니다. 중간에 휴게소를 들리길래 내려서 남편에게 전화하니까 남편이 잘 가고 있냐고 하더라고요. 전 너무 즐거워서 다음엔 같이 오자고 대답하고 버스에 타서 잠깐 자고 일어나니까 내리라고 해서 내렸습니다. 다 모여서 출발하고 내려올 때도 같이 내려와야 한다고 인솔하는 사람이 말하며 절대 이탈하지 말라고 주의까지 줬어요. 그리고 올라가기 시작했는데 저는 산에 온 것도 너무 오랜만이라 마지막에 등산한 게 언젠지 기억도 나지 않을 정도라 조금 뒤처지게 됐어요. 동서들이 제 뒤에서 따라오다 어느새 저를 앞질러 갔는데 저는 저 때문에 동서들이 방해될까봐 먼저 가라고 했습니다. 산에 오르는 기분은 그때까진 아주 좋았어요. 저는 서울에서 살았기 때문에 이런 자연의 공기를 마시니까 뇌가 정화되는 기분도 들고 단풍도 아주 예쁘더라고요. 물론 서울에도 산이 많지만 사람이 많아 이렇게 본격적으로 나무로 둘러싼 곳은 없었거든요. 그렇게 올라가는데 잠시 쉬면서 점심을 먹는다고 인솔자가 말했습니다. 저는 도시락을 꺼내며 동서들을 찾았는데 동서들도 저를 찾고 있었어요. 동서, 여기야. 형님, 도시락 어딨어요? 아우, 배고프다. 와, 아침부터 싼 거예요? 저는 새벽에 일어나서 도시락을 정말 열심히 쌌는데 계란말이, 갈비찜, 탕수육 등 정성스럽게 쌌어요. 그걸 다 들고 올라오느라 느리게 올라온 것도 맞고요. 그래도 동서들이 맛있게 먹어주니까 힘든 게 다 없어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어깨가 끊어지는 줄 알았지만 도시락을 깨끗하게 비우는 동서들을 보며 다음에도 같이 오자고 말했어요. 저를 데려와줘서 고맙다고 말하니 동서들은 별말은 없었어요.
동서들과 저는 제가 따로 챙겨온 과일과 커피, 과자까지 다 먹고 산행을 계속했습니다. 동서들은 둘이 등산을 자주 하는 편이라 저보다 훨씬 능숙하게 잘 올라가더라고요. 저도 점심을 먹었으니까 속도 든든하고 도시락도 가벼워져서 오전보다 열심히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등산하는데 산이 되게 예쁜 거예요. 알록달록한 단풍을 보니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이런 광경을 저만 보다니 남편에게 미안한 마음도 들고 한편으론 우리 할머니와 시어머니도 이런 광경을 보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생각도 들었습니다. 두 분 다 고생만 하다 가셔서 세상에 이런 좋은 풍경은 보지도 못하고 돌아가신 게 정말 한스러웠어요. 그렇게 단풍 구경도 하고 나무 냄새도 맡으며 열심히 올라가는데 어느 순간 다른 사람들과 동서들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저는 제가 너무 못 따라갔나 싶어서 서둘러 위로 올라갔는데 진짜 아무도 보이지 않아서 당황스러웠습니다. 열심히 동서들을 불러봐도 대답이 없었고 심지어 같이 온 사람들도 보이지 않았어요. 분명히 동서들이 여기서 만나자고 했는데 거기엔 사람들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제가 빨리 올라온 것은 아닐 테니 분명 늦게 올라왔을 텐데 아까 점심을 먹을 때처럼 누군가 있지도 않았어요. 정말 이상해서 주위를 아무리 둘러봐도 사람은 한 명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인솔자도 보이지 않고 다른 등산객도 보이지 않았는데 분명히 동서들이 이곳에서 만나자고 했으니까 저는 계속 기다렸어요. 그렇게 몇 시간이 지났을까요? 해가 점점 어두워지고 기온도 내려가서 슬슬 춥더라고요. 지나가는 사람이라도 있으면 여기가 어디냐고 물어볼 텐데 그것도 아니고 저 혼자라도 하산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내려가다 보면 누군가를 만날 수도 있고 동서들한테는 내려가서 상황 설명하고 사과하려고 했지요. 그런데 저는 산을 많이 와본 경험도 없고 이 지역 자체를 처음 와서 내려가는데 길을 잃고 말았습니다. 중간에 어쩐지 이상하다고 생각은 했어요. 제가 올라오던 등산로와는 현저하게 다른 바위들이 주로 있었고 저는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그러다 너무 다리도 아프고 힘들어서 바위에 앉았는데 갑자기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남편하고 전화라도 하고 싶었지만 이미 핸드폰으로 길을 비추느라 배터리는 나간 지 오래라 켜지지도 않았습니다. 등산이 취미이신 분들은 아실 텐데 등산보다 하산이 훨씬 위험하고 해가 지면 전문 산악꾼들도 힘들다고 해요. 저는 등산이 처음이라 전혀 몰랐었어요. 체력을 너무 소모하느라 힘들기도 했고 춥고 배가 고파 바위 위에서 깜빡 잠들었는데 꿈에 할머니랑 시어머니가 나오셨습니다. 두 분은 여기가 어디라고 오냐고 막 화를 내시며 소리를 지르셨는데 꿈에선 제가 너무 서러워서 다가가려고 하면 자꾸 뒤로 저를 미셨어요. 꿈에서 깼더니 제가 현실에서도 울고 있었고 식은땀까지 흘리고 있었습니다. 너무 추워서 가져온 가방을 보니까 아침에 남편이 저보고 혹시 모르니까 챙겨가라고 했던 핫팩이 있어서 그걸로 추위를 견뎠어요. 지금 생각하면 아마 하늘에서 시어머니와 할머니가 제가 죽을까봐 경고 주신 게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배가 고파서 가방을 뒤져봤는데 이미 오전에 도시락을 먹고 커피랑 과자까지 다 먹어서 먹을 게 없었습니다. 그래도 어떻게든 정신을 차리려고 노력하며 버티고 버텼어요. 저는 다른 것보다 무서웠던 것이 산에서 동물들이 나올까봐 그게 너무 무서웠습니다. 하필 그 산이 또 큰 산이라 야생동물이 나와서 공격하면 저는 이대로 산에서 죽게 될까봐 그게 너무 무서웠어요. 제가 등산을 자주 했으면 그래도 생존 방법에 대해 알 수 있었을 텐데 어딜 가봤어야 알지. 결혼하기 전에도 공장에서 돈 버느라 바빴고 결혼하고는 막내 동생 키우고 시어머니 칠매 돌보느라 이런 여유가 없었거든요. 문득 이 밤이 제 인생 마지막 밤은 아닐까 생각이 들어 혼자 이제까지 살아왔던 인생에 대해 회고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제 인생을 돌아봤는데 저 진짜 열심히 살았더라고요. 어릴 때 가난해서 먹지도 못하고 도시락을 싸가지도 못해서 학교에서 항상 배고팠었고 커서도 공장에서 할머니에게 돈을 조금이라도 더 주려고 잔업도 늘 남아서 했었어요. 결혼하고는 더 힘들었죠. 지금은 저렇게 동서들과 결혼해서 나가 사는 시동생들이 그때는 같이 살았는데 제가 그 장정들을 다 밥 먹이고 빨래하고 심지어 남편이 벌어오는 돈에서 떼서 용돈까지 줬었거든요. 그 생각을 하니까 또 우리 남편이 너무 안쓰러웠어요. 그렇게 동생들 키우겠다고 자기 몸 버려가면서 힘들게 일만 했는데 제가 그 남편을 두고 죽을 수가 없더라고요. 저도 고생을 많이 했지만 남편도 나가서 안 해본 일이 없었습니다.
덕분에 남편의 몸은 만신창이고 어디 하나 멀쩡한 곳이 없어서 제가 늘 속상했어요. 아픈 시어머니 때문에 남편은 아파도 아프다고 얘기한 적이 없고 늘 시어머니와 저를 먼저 챙기고 다음에는 막내를 챙기고 본인은 챙기지도 않는 사람이에요. 저와 남편은 서로를 항상 안쓰러워했는데 제가 여기서 이렇게 생을 마감하면 불쌍한 우리 남편 더 불쌍해지니까 정신을 똑바로 차리려고 노력했습니다. 제 아들처럼 키웠던 우리 막내 시동생도 당연히 생각이 나고 지방에서 밤낮 없이 일해서 목돈을 들고 오시는 시아버지 생각도 났습니다. 그래서 계속 일부러 잠들지도 않고 혀를 깨물며 버텼더니 동이 트고 해가 밝더라고요. 와중에 든 생각은 해가 참 커다랗고 예뻐서 감탄까지 했습니다. 산에서 동 트는 것 본 적 있으세요? 정말 아름다워서 그걸 보면 제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이 생겨요. 저도 그걸 보며 이제껏 열심히 살았지만 앞으로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 다짐하게 됐습니다. 등산이 취미인 분들은 잘 아실 텐데 우리나라 사람들 진짜 부지런해요. 어떤 어르신이 올라오시기에 제가 산에서 길을 잃었다고 말하며 핸드폰을 빌려주실 수 있냐고 하니까 놀라시며 괜찮냐고 물으셨습니다. 아이고, 여기서 밤을 새웠어요? 너무 고생했네. 핸드폰 여기 있어요.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핸드폰을 보니 새벽 6시였고 저는 남편에게 바로 전화를 걸었더니 남편이 1초 만에 받더라고요. 여보, 이게 무슨 일이야? 어디야? 여보, 나 산에서 길을 잃었어. 지금 어떤 어르신이 핸드폰 빌려주셨어. 나 진짜 너무 걱정했어. 무슨 일 있는 줄 알고 지금 잠을 자지도 못하고 얼마나 걱정했는데. 재수 씨들에게 물어봐도 당신이 무리를 이탈했다고 하니까 내가 정말 따라갔어야 했다고 어찌나 후회되던지. 여보, 걱정시켜서 미안해. 나 지금 내려갈게. 저는 그 친절한 어르신 덕분에 산에서 잘 내려왔는데 내려와서 보니까 동서들은 이미 올라가고 인솔자가 오히려 남아있더라고요. 인솔자는 저에게 왜 이탈했냐고 했고 저는 알려준 곳으로 갔다고 했는데 둘이 대화하다 이상해서 확인하니 애초에 동서들이 저에게 알려준 것은 우리 등산로에 없던 이상한 위치였습니다. 저는 허탈하고 속상했지만 그래도 인솔자 덕분에 서울까지 무사히 올라와서 남편과 시동생을 보고 얼마나 안도했는지 몰라요. 저는 긴장이 풀려서 우리 집에서 꼬박 이틀을 내리잤는데 산에서 그렇게 덜덜 떨면서 버텼던 게 많이 충격이 심했는지 저는 몸살에 걸리게 됐습니다. 저는 동서들에게 실망했지만 저 때문에 일이 커지는 것은 싫어서 남편에게 들은 대로 내가 길을 잃어 그랬다고 설명했어요. 막내는 저를 보고 걱정했다고 끌어안고 놔주질 않았는데 저는 저한테 몸살이 옮을까봐 일부러 떨어뜨려 놓았습니다. 그렇게 몸이 아파 누워 있었는데 마침 그때 시아버지가 올라오셨어요. 시아버지는 제가 몸살 때문에 누워 있으니까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으셨는데 저는 그냥 산에 갔다가 길을 잃어 다음날 겨우 내려왔다고 말하며 동서들 얘기는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진짜 서운했던 게 동서들은 저한테 연락 한 통 없었다는 거예요. 저였으면 아무리 제가 미워도 그렇게 산에서 혼자 내려오지 못하고 결국 잘 돌아왔으면 연락이라도 한 통할 텐데 그게 없어서 사실 몸보다 마음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이걸 말해봤자 저 때문에 가족들 분란만 일어날까봐 혼자 참았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제 몸살이 낫질 않아 그걸 이상하게 여긴 시아버지는 저를 데리고 잘 아는 한의원으로 데려가셨습니다. 시아버지는 제 옆에서 손을 꼭 잡으며 저한테 저까지 떠다면 본인은 인생을 사는 이유가 없다며 극진히 보살펴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 몸살의 원인이 밝혀졌는데 한의사 선생님은 저에게 화병이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두통이 너무 심하고 가슴이 답답하고 막 미칠 것 같다 하니 속에 있는 응어리를 말하라고 하셨어요. 옆에 시아버지가 있었는데 저는 꾹 참으려고 했지만 그냥 에라 모르겠다 싶어 시아버지에게 사건의 진실을 얘기하게 됐습니다. 처음엔 그냥 간단히 말하려고 했는데 얘기를 한 번 시작하니까 저도 모르게 울면서 다 털어놨어요. 시어머니와 할머니가 꿈에 나와서 저를 살린 것도 얘기하고 야생동물이 나올까봐 무서워서 덜덜 떨며 잠도 못 잤고 우리 남편 그동안 고생만 했는데 차마 두고 죽을 수가 없었다고 얘기하다 보니 눈물이 나더라고요. 시아버지는 처음엔 굉장히 놀라셨는데 어느 순간 입을 꾹 다물고 가만히 계셨습니다. 저는 다 얘기하니까 마음이 편해져서 두통도 좀 사라지고 가슴이 갑갑한 증상이 싹 없어져서 신기했어요. 시아버지는 제 얘기를 다 들으시고 갑자기 우리 남편과 둘째, 셋째 시동생들에게 전화하더니 당장 집으로 오라고 소리 지르셨어요.
아버님, 왜 그러세요? 아가, 너는 그냥 가만히 있어. 내가 알아서 하마. 시아버지는 그렇게 말하고 잠자코 저를 집으로 데려가셨어요. 다들 어리둥절한 상태로 집에 왔는데 동서들은 저를 보고 괜찮냐 물어보지도 않고 시아버지가 왜 불렀냐고 묻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남편까지 집에 들어오니 안 그래도 좁은 집이 꽉 차게 되었고 시아버지는 결연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안 그래도 집에 온 이유는 재산 증여 때문이다. 오늘 이 자리에서 확실히 말하는데 내가 그동안 뼈 빠지게 벌어서 한강이 보이는 아파트를 샀어. 그 아파트의 명의는 첫째 며느리에게 주겠다. 아니 그게 무슨 소리예요 아버님? 형님한테만 주시겠다고요? 아버지, 언제 아파트를 사셨어요? 저는 너무 어안이 벙벙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막내 동생만 끌어안고 있었는데 시아버지는 저를 보며 말씀하셨어요. 그동안 우리 가족이 너에게 많이 의지했으니 이제 행복하게 살아가. 품에 있는 내 자식도 네가 다 키웠잖아. 그리고 이건 죽은 내 아내의 유언이기도 해. 알고 보니 제가 시집와서 고생하니 시어머니가 치매 초기 때 시아버지에게 무슨 일이 있어도 모은 돈은 다 저를 주라고 하셨대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또 시어머니가 너무 보고 싶어서 눈물이 나와서 훌쩍거리니까 동서들은 저를 째려보더라고요. 시아버지는 본인이 그렇게 힘들게 모은 돈으로 이미 서울과 가까운 지방에 혼자 살 집을 사셨다고 한강이 보이는 아파트는 제 명의로 하자고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안 그래도 투자에 관심이 많던 동서들은 대놓고 시아버지에게 거세게 항의하다 시아버지의 한마디에 조용해졌어요. 너희는 내 아내 아플 때 하루라도 돌본 적이 있어? 물론 제가 그런 아파트를 바라고 시어머니 간호를 한 게 아니라는 것은 당연히 시아버지도 알고 계세요. 원래는 그 아파트를 팔고 아들들에게 분배하려 했는데 동서들이 저에게 한 짓을 듣고 시아버지는 그 아파트를 저에게 주셨습니다. 제가 공동명의를 하자고 남편에게 말했는데 남편은 아버지의 뜻이라며 거절했어요. 좁은 집에서 아파트로 이사 갔더니 좋았습니다. 처음엔 어색해서 남편과 우리 집이 아닌 것 같아 한참을 적응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그리고 그 집에서 저는 막내 시동생이 대학에 갈 때까지 같이 살았고 막내는 성인이 되자마자 집을 나갔습니다. 제가 결혼 전까지 우리와 살자고 했는데 거절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본인을 키워줘서 고맙다고 하니 요즘은 어찌나 맛있는 것도 사주고 예쁜 짓을 하는지 예뻐 죽겠어요. 시아버지는 본인의 뜻대로 지방에서 혼자 밭을 키우며 사시고 계십니다. 제가 놀러가면 우리 첫째 아기 왔냐며 키우신 채소와 과일을 어찌나 챙겨주시는지 몰라요. 동서들은 안 그래도 그렇게 친하지 않았었는데 시아버지가 저에게 아파트를 주고 나서는 뭐하고 사는지도 모릅니다. 남편은 동생들과 연락은 하는데 그렇게 친하진 않고요. 제가 남편에게 그렇게 청춘을 다 바쳐 동생들 키웠는데 돌아오는 건 끊긴 연락이라 착잡하지 않냐고 해도 속 좋은 남편은 인생이 어떻게 본인 원하는 대로 되냐고 저에게 오히려 말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부모도 없고 친척도 없고 심지어 자식도 없는데 그래도 정직하고 착하고 선하게 살려고 노력했더니 이렇게 여유 있게 사는 날이 왔습니다. 시아버지도 막내 시동생도 다 저만 보면 고맙다고 아직도 말씀하시는데 고마운 걸 고맙다고 말하는 것도 대단하잖아요. 제가 전생에 무슨 짓을 했길래 이런 가족을 얻었는지 모르겠어요. 아직도 할머니와 시어머니는 너무 그립고 요즘 꿈에 나온 지 오래됐는데 저를 언제 보러 와줄지 궁금합니다.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제 사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이번 주말에 남편과 시아버지 보러 갈 예정인데 가서 또 정성껏 잘 키운 채소와 과일을 한가득 담고 올라오려고요. 여러분들도 행복한 하루하루 보내시고 가족들과 탈 없이 행복하게 사시길 진심으로 바라요.